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시생경제학 강의 이제 시작해 볼 건데요. 이제 2025년 강의는 제가 이렇게 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게 돼서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제 실강 언제 하냐고 이제 메일 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이렇게 부득이한 제 개인 사정으로 이렇게 스튜디오로 촬영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또 이제 제가 잡소리 안 하고 또 열심히 딱 강의만 집중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저도 또 나름의 노력을 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재시생경제학 강의 아마 들으시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뭐 제시 이상이신 분들이겠죠. 아마 그런 분들이 다시 한번 경제학 리마인드를 위해서 이제 오셨을 건데, 먼저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뭐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경제학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은 재시생 이상을 위한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교재부터 보시면은, 교재는 요 CPA 경제학 주제별 기출문제집, 요게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이죠. 그래서 25년 2월에 봤던 저희 시험 기출문제까지 포함해서 가장 최신판인데, 요거를 기준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재시생경제학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이론 정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이론 정리. 그래서 이론 정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요 강의 자료에 보시면은 요 재시생 경제학 강의 노트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랑 같이, 제가 지금 태블릿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태블릿을 제가 여기다가 같이 필기를 하면은 여러분들도 같이 좀 필기를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이긴 한데, 뭐 사람마다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손으로 좀 써보면서 그래프도 한번 직접 그려보고 중요한 내용도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좀 머릿속에 남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론 정리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우리는 이론 정리도 하고 문제도 좀 풀 건데, 문제는 요 주제별 기출문제집을 이용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시생경제학, 아마 이제 재시생경제학을 들으시려는 분들이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재시생경제학을 들을까요? 혹은 이제 그냥 객관식 수업을 들을까요? 라고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데, 우리가 강의를 이론 부분이랑 문제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때, 제시생 강의 같은 경우는 이론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강의예요. 그래서 대신에 객관식 강의는 좀 문제풀이에 조금 더 집중하는 강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객관식에서는 여기 책에 있는 문제를 거의 다 풀 겁니다. 쓸데없는 문제들 몇 개 빼고는 거의 다 풀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필수적인 문제들, 이론을 정리한 다음에 필수적인 문제들, 좀 기본적인 문제들 위주로 우리가 경제학 내용을 리마인드하고, 다시 한번 이제 뭐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목적으로 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론 여기서도 이론을 정리하지만 재시생 강의에서는 이론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열심히 공부하셨겠지만, 뭐 초시생 때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부를 좀 못하셔서 경제학 내용을 많이 까먹었거나, 혹은 다시 한번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기본 강의를 듣자니 기본 강의는 너무 이제 다시 한번 뭐 단어부터 다 설명해야 되고 정의부터 보고 좀 그런데, 그걸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아까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건 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한계대 제율이 뭔지, 뭐 효용함수가 뭔지, 미분하는 방법,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아는 분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학 시험에서 사용할 이론 내용들을 조금 더 탄탄하게 구조화하고 가지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강의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면은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요 정도 말씀드리면은 강의에서 가장 궁금한 거는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질문 많이 들어오는 게, 이게 예전판을 가지고 있는데 수강이 가능할까요? 많이 여쭤보시는데, 아무래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25년 기출문제만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전 책으로 보셔도 상관없죠. 2025년 기출문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뭐 출력해서 보셔도 되고, 굳이 책을 새로 안 사도 뭐 예전 책에다가 25년 문제만 출력해서 보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예전판을 갖고 있어도 뭐 부족한 부분만큼만 출력하시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이라기보다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강의가 진행될지 좀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25년 2월에 시행된 강의를 보면은 좀 어려웠죠? 강의랜다. 2025년 2월에 진행된 우리 시험을 보면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32문제로 바뀌었는데, 요거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도 어려워요. 어렵다. 그런데
어렵다라고 해서 합격하지 못할 시험이냐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합격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시험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려운 것도 맞는데 합격할 정도 합격도 못할 시험이었냐 그래서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아마 뭐 제 전에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수업 시간 뭐 이제 객관식 하거나 할 때 항상 말하는 거는 그 예전 40문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 보면은 이거를 60분 안에 우리가 시간 제약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40문제를 전부 다 풀 거냐라고 했을 때 40문제를 전부 다 건드리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그 풀어야 될 문제도 제대로 시간 배정을 못하고 오히려 허둥지둥 되다가 더 틀릴 수 있다. 차라리 60분에 30문제라도 제대로 푼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은 차라리 시험 시간에 개별 문제당 더 접근할 수 있는 시간도 길고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아예 손대지 않음으로써 이게 좀 정신적인 데미지도 덜하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나오는 그리고 항상 이제 나오는 그런 쉬운 문제들의 전형적인 유형들의 문제들을 맞추면은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험에도 그런 전략은 유효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난이도를 우리가 상, 중, 하로 나눴을 때 어떤 시험 문제를 그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시험들은 제가 분석을 해보면은 그 어렵다라고 해서 상 문제가 뭐 예를 들면 40문제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0문제, 15문제씩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상 문제는 비중이 좀 작아요. 상 문제는 별로 높지 않고 대부분의 문제는 하예요. 그런데 왜 어렵다라고 느끼냐? 이게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만 더 출제되면은 이거에 시간을 쓰다 보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제대로 건들지 못하고 허둥지둥 되다가 나온 기억 때문에 이번 시험 굉장히 어려웠어. 뭐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갔어라고 생각하시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당연히 기출문제가 나오고 풀어보겠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문제들은 난이도가 하고 요거 말씀드린 것처럼 30문제를 그냥 제대로 요것만 풀면은 합격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정도의 시험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재시생 그러니까 한번 초시 시험을 겪어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 더 잘 느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카페에 올라온 내용인데 이제 이번 시험이 끝나고 2월 24일에 작성하신 글이죠. 그래서 항상 여기 보시면은 60점 맞고 싶으면 10문제 버리고 나머지 30문제 풀자. 요런 식으로 항상 효율적으로 풀자라는 걸 했더니 이제 덕분에 32문제 중에 20문제를 맞출 수 있었다라고 이제 여기 쓰셨고 그다음에 남는 시간 너무 어려운 문제까지 풀려고 시간 다 쓰느니 그 남는 시간을 경영학에 60분 가까이 써서 오히려 경영학을 초초 고득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뭐 동차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셨죠. 그래서 여기도 써놨죠. 가끔 비슷한 이야기 들려주시면서 개인정보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이 후기는 칠판에 띄우고 자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갖고 제가 가져왔는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방법이 뭔가 잘못된 방법이거나 틀린 방법이 아니고 실제 그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실제 그 전략을 가지고 하면은 합격하는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제가 말하는 방법을 너무 걱정하지 않고 들으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 그러면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재시생이니까 더 느끼시겠지만 40문제 기준으로 했을 때 40문제 60분 동안 다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30문제를 제대로 풀자라는 저의 컨셉을 조금 더 이제 이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의 시험이란다. 저의 강의에 대한 이제 커버리지 문제도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강의 시작할 때 이제 제가 기본 강의를 경제학 연습을 하니까 이제 경제학이라는 거는 엄청 범위가 넓은 학문이에요. 범위가 엄청 넓은 학문이고 그러면은 그나마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객관식 시험에서는 요 정도면 적당하겠다라고 이제 정병렬 선생님이 조금 추려 놓으신 게 경제학 연습이죠. 경제학 연습도 넓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 정도면은 대비는 되겠다라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근데 이 경제학 연습마저도 어떤 시험에 특화된 책은 아니고 사실은 뭐 회계사라든지 간평사라든지 공무원 여러 가지 이제 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 책이다 보니까 조금 범위가 넓기는 넓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뭐 예를 들면 회계사 시험은 요 정도에서 항상 출제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뭐 감정평가사 시험은 뭐 비슷하긴 하지만 대부분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포커스된 문제가 다르다든지 혹은 뭐 다른 시험은 뭐 요런 식으로 된다든지 그래서 시험마다 조금씩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범위라는 게 조금씩 차이가 나요. 제가 실제로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은 제가 뭐 다른 간평사 쪽도 강의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요렇게 우리 회계사 시험을 기준으로 분석을 했을 때 우리 시험에 항상 코어되게 나오는 부분
핵심적으로 나오고 항상 반복 출제되는 부분을 제대로 익히고 나서 그걸 기준으로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근데 시험을 항상 보면은 매년 이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들은 한두 개씩 나와요. 당연히 한두 개씩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연도에는 여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다 공부하려다 보면은 범위가 오히려 더 늘어나 버려요. 범위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우리는 이제 제한된 시간을 시험 시간도 그렇고 공부 시간도 그렇고 제한된 시간을 여러 과목에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 회계사입니다. 경제학 공부하겠다고 너무 범위를 넓혀버리면은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범위가 늘어나고 그럼 다른 그 과목에 투입할 시간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합격 확률이 낮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을 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버릴 건 버리고 집중적인 부분, 빈출되는 부분, 그 부분을 제대로 공부해서 그 부분을 맞춰서 합격하는 전략을 2차는 물론 다릅니다. 2차는 다른 전략이지만 1차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훨씬 우리가 합격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면은 어떤 이제 일을 할 때 이거를 된다 안 된다, yes or no로 말하는 거는 조금 이제 청소년기의 어법인 것 같아요. 내가 이 행위를 했을 때 내가 어떤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지냐 낮아지냐, 반드시 된다거나 반드시 안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살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확률을 높이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경제학 고득점을 위해서 모든 거를 다 해야지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이제 제한된 범위를 조금 더 깊게 파는 게 낫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다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제가 커버리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잘못 오해를 하셔갖고 저 사람은 굉장히 그 기출문제 기준으로 해갖고 얇은 범위만 조금 공부하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아니에요. 이 빈출되는 주제를 제대로 공부하자는 거를 항상 이 제대로를 빼먹어. 근데 이제 제가 강의 수도 적고 하니까 요거를 가지고 저 사람은 저것만 보면 되는구나. 강의 수가 짧으니까 컴팩트하다. 근데 제가 범위를 줄였다는 거지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당연히 우리가 빈출되는 내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지 조금 더 단순히 그냥 이론을 외우기만 해서 문제 풀기만 할 건지 혹은 전체적인 경제학 구조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석을 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풀 건지 그거는 완전히 천지차이인데 저는 이 좁은 범위를 조금 더 깊게 파서 제대로 보자는 생각인 건데 하여튼 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유의하시고 제 수업을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하고 싶은 말은 더 많기는 하지만 지금 오리엔테이션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요 정도로 하고 저희는 이제 경제학 공부를 하면서 또 나중에 또 공부하면서 필요한 말 있으면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 제시생 경제학 파일인데요. 요거는 제가 그 파일을 올려놓은 걸 보면은 파일이 3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다 받으실 필요는 없고 그 3개가 있는데 뭐냐면은 제가 요거 필기 파일은 제가 기본 강의 때 쓰는 경제학 연습을 기준으로 만든 그 파일이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제시생 경제학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책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갖고 그 경제학 연습을 새로 구매하시기보다는 그냥 요걸로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근데 혹시나 경제학 연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10판과 9판용이라는 파일도 만들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쓰는 파일에는 여기 옆에 페이지가 없어요. 그런데 9판용, 10판용 들어가면은 각각 10판과 9판에 이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제가 다 연결을 해놨어요. 제 수업이 항상 그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뭐 경제학 연습 책이 없거나 혹은 나는 그냥 요것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냥 페이지 없는 책으로 그 파일로 보셔도 되고 혹은 나는 경제학 연습을 가지고 있는데 9판이든 혹은 이번에 나온 10판이든 가지고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내가 페이지 연결하면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판수를 가지고 다운받으셔서 필기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미시경제학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미시경제학 첫 페이지부터 볼 건데 우리가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이론 이해를 할 때 특히나 경제학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이론 나열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론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회계학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좀 될 것 같아요. 회계학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계정 하나 그래서
전체적인 게 모이면은 재무제표 완성되는 좀 요런 구조의 학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경제학 같은 요런 학문은 제가 볼 땐 전체적인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1 장, 2 장, 3장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이론 구조 내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경제학을 본원적으로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집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론을 하나 배우면은 이 집이라는 구조를 생각했을 때 이 나무 부품 하나만 나무판 하나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론 하나죠. 요 나무판 하나 놓고 보면은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집을 다 짓고 나서 보면은 '아 이 나무판이라는 게 알고 보니 요 창문에 들어가는 나무판이었구나.'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나면은 요 개별적인 이론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깊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특히나 거시경제학이 그렇죠. 아마 거시경제학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시경제학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이론 구조잖아요. 처음에 GDP부터 시작해 갖고 어떤 학파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까지가 결국은 쭉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미시경제뿐만 아니라 거시경제학 가면은 요런 식으로 전체적인 이론 구조를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까먹지도 않고 공부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런 식으로 최대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경제학 구조를 볼 수 있는 이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도 조금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